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가지고 조선시대 때 토지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조선시대 토지제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전법, 직전법, 간수강급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험 나온 문제들 보면 가전법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가전법을 이제 뭐냐면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통론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통론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280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양반관료사의 이제 사회경제사, 사회경제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반의 토지 소유를 보죠. 자, 양반은 이제 지배층일 수 있었던 조건은 이런 그들의 경제 기반이 튼튼했기 때문인데, 이 고려와 마찬가지 조선도 이런 이제 지배심을 양반에게 토지 급여를 제도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가전법이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조선 왕조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그런 양반이나 이제 여러 직역인 기구에 대한 경제 보상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직역을 공공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오늘날 서비스, 관료의 어떤 노력 동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달라고 이제 보면 이 가전법이라는 것은 양반 관료들이 전인과 현인을 막론하고 모두 18가로 나눴는데, 이 18가의 기준은 뭘로 나눴을까요? 풍계죠, 풍계. 네, 풍계에 따라서 나눴다. 이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전은 경기 지역에서 한해서 분급됐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모든 양반의 원칙상 왕경주의에 경계에 건주하면서 왕실 수기한다는 정치 원리에서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명분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경기 이외의 사전을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걸 통해서 고려말 사전의 폐해를 습하고 지방세를 억제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인 거죠. 이거는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그 당시에 전에 고려의 어떤 문제점, 토지제도 문제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 고려의 토지제는 전시가인데, 이 전시가 가전은 경기 외 지역에도 설정될 수 있거든요. 이걸 외방사전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 사전들이 경기 외저 바깥에 있다 보니까 국가, 중앙정부의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밖에 있는 외방사전들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일종의 장원화되죠. 농장화. 그리고 심지어는 소유권까지 침범하는 그 문제점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경기 지역에 한정돼서 사전을 설정해줌으로써 국가가 절저하게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고려할 때 이 사전을 가산화시켜서 농장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는 조선 왕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망할 때까지 그 원칙은 계속 지켜져 있어요. 지켜져 왔는데, 물론 이제 가끔마다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들어가면 경기 지역의 사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상도 지역에 일정하게 설정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곧바로 그것도 잠시뿐이고, 곧바로 뭐죠? 경기도도 다시 한원을 했죠. 그럼 여기가 경기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서울 주변에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원래 경기도라는 지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정한 게 아니라 사전이 주어진 것에 따라서 경기도의 범위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고 평택이라는 지역 있죠? 평택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평택이라는 지역은 경기도 지역이 아니야. 어느 지역이냐면 충청도 지역이야. 양강도라는 충청도 지역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경기도 지역 편입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선 초기 때 예전에 오도 양계체제를 팔도체제 편제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지역이 이제 뭐냐면 땅 정리를 좀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기도라는 지역이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가전은 세습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신전과 후장전이라는 명목으로 변경돼서 사실상 세습이 가능해요. 이 수신전과 이제 후장전은 고려시대 때 어느 토지를 이제 계승한 토지냐면 구분전이라는 토지가 있어요.
부군전이라는 토지를 계승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수신지역과 훈양전은 그 언제 폐지됐죠? 직전법 때 폐지됐죠? 현직 관료 등만 주는 직전법 때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양반들은 관료서 가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신조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여러 정변이 있을 때마다 공신 책봉을 하면서 공신전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가전과 달리 법적 세습이 허용됐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 뭐냐면 정벌을 통해 공신 책봉을 받았던 사람들이 토지가 확대되면서 나중에 세조 이후부터 무슨 세로 성장하죠? 훈구파. 네,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보면 가전은 자기가 이제 그 양반 관료들이 근무에서 받은 월급 받는 거예요. 근무 대가로. 그러니까 어느 날마다 공무원이 그 뭐죠?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받는 거죠. 월급을. 근데 가전법은 그 가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양반 관료들에게 주는 가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뭐가 있었냐면 군전이라는 게 있었어. 군전. 그래서 이 군전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군전이라는 것은 그 조선시대 때 처음 실시했던 그 토지제는 아니고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건 언제 했던 거냐면 고려 말 때부터 형성된 토지제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마다 군인전이라는 토지가 있었죠. 근데 군인전은 좀 경우가 달라요, 거의 다른데, 그 군전은 그 고려 후기 때 그 홍건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왜구가 이제 많아지니까 이들을 이제 혼조 동원하기 위해서 지방 향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일종 명예직을 줬어요. 명예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직이라든지 첨설직, 그 다음에 경고직, 이런 명예직들을 줬는데, 상관직은 이게 이제 한량품관들이죠. 예. 그래서 이 한량품관들이 명예직을 주고, 품관들에게 명예직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그들에게 일종의 군역의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 거야. 특히 이제 기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국가가 사주는 게 아니라 누가 갖추는 거죠? 개인이 갖추는 거죠. 어느 경제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군역의 대가로 군전을 지급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요때 군전은 그 수조권을 준 게 아니라 요게 자기 토지에 수조권을 준 게 아니라 자기 토지에 면세권을 준 거예요. 면세권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거죠.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는 수조권이지만 실제로 자기 토지에 수조권 설정됐기 때문에 실제 면세권을 준 거예요.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가전법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약간 달라요. 결이.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이거는요. 자, 군전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는 가전법의 대상은 뭐냐면 그 군전과 그다음 양반 관료에도 뭐가 있죠? 국가가 운영하려면 각각의 기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관을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필요하죠. 토지가. 운영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풍계 안에 들어가 있진 않아도 각종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뭘 또 줘야 돼요? 가전을 지급해야겠죠. 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왕궁수의 내장사정이나 대장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관청에 분하는 아독전,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사찰에 지은 사사전이 있어요. 이게 사사는 사원전인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억불 수녀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사사전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예전에 말했지만 그 왕실은 그 원찰이 있어, 원찰. 그래서 이제 왕이 죽거나 왕비가 죽을 때 명복을 빌어주는 원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조선후기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해가지고 보통 이제 조선왕조 실력을 보고하는 사고가 있거든요. 5대 사고. 이런 이제 사고들 지키는 그 사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원전은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고려시대 사원전보다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도 그 자기 가정의 경작자로부터 10분의 1의 전조를 지급했는데 이게 사전이죠.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작물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전주는 누구예요? 양반 관료들이죠. 이 양반 관료들도 경작자로부터 생산 10분의 1을 전조를 받아서
그 중에 15분의 1을 지세로 국가에 납부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0분의 1을 뭐라고 하냐면 조라고 해요. 조.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15분의 1을 떼가지고 주는 걸 뭐라고 하죠? 세라고 하죠. 그 뒤에 앞에서 뭐예요? 조세가 되는 거야. 조세.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이게 조세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구분 안 해요. 그냥 보통 국가에 납부한 재고 그 세금을 뭐라고 하죠? 조세라고 해요. 조세. 지금도 그냥 조세라고 하잖아요. 예. 넓은 의미고. 근데 엄밀한 의미는 조화세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부터 처음에 실시했던 제도는 아니고 이미 고려시대부터 있었어. 이 제도가. 조화세를 구분해갖고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좀 일반화된 것은 조선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 다음 단락을 볼게요. 자, 그러나 양반들의 경제적 기반은 국가로부터 지급된 가전 등 토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전 등 국가에 지급한 토지는 간직 및 직역에 결부시켜 수주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고 양반도 이 밖에 사적 토지가 있어요. 이때 사적 토지라는 건 뭐죠? 소유권, 소유권인 토지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들어가면 가정법 체계는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15세기 말에서 이제 16세기 넘어가면 오히려 이 소유권을 바탕한 토지 제도가 더 확대되죠. 농장 제도가.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런 사회주의들은 되게 일반 농민들이 경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부 노비들이냐 아니면 양민이라도 실제로 예속민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가지고 그 수확을 반분한 병작반 수제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건 이게 병작반 수제를 이제 다른 말 뭐라고 하죠? 조선후기 때 뭐라고 불러요? 타조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이후면 소작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언제 등장했냐면 고려 후기 때 등장했어요. 근데 확대된 거는 요때가 아니에요. 16세기 후반때예요. 요 내용은 좀 약간 틀린 내용이야.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확대 해석하면 요때 이제 그 농장에서 작계제라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작계지의 그 분배 형태가 변적 반수였어요. 2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변적 반수제의 형태는 그 작계제의 한 부수적인 형태로 운영된 것 뿐이고 주 형태는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대부분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분상으로 그 당시 자기들, 소작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았냐면 그 일반 양인보다는 주로 외고 노비들, 예속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말했지만 16세기까지 중반까지의 그 노비 인구가 전 인구의 몇 퍼센트라고 했죠? 40% 정도. 이게 되게 많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하여튼 이런 조선 전기 양반들은 가전의 전주로서 그리고 사전의 지주로서 앞에 건 수족관, 뒤에는 그 소유권으로서 지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가전법은 이제 즉 수족권에 의한 토지, 농민 지배는 15세기 말 이후에 그 약화됐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양반 내부에서 이 가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팽배했고, 왜냐면 가전은 이제 어디만 한정돼서 지급한 거예요. 경기도. 근데 이제 수신전과 후량전이 지급되면서 세습되면서 실제 그 가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가전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와 전후 사이에 또 대립이 심했어. 왜냐면 요때 전주는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전주와 전주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주권. 그러니까 이제 요 전후도는 실제적으로는 지주예요, 지주. 왜냐면 수주권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자기 땅에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 토지니까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거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전주들은 뭐죠? 수주권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전근대 시대 때 그 토지 경영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 수조권적 토지 방법하고 소유권 토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충돌하게 된 거야. 근데 15세기 말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이 수조권적 토지 방법이 경영 방식 밀리게 되면서 뭐죠? 소유권적 토지 방법이 확대되죠. 심지어 양반들도 그걸 인정하고 그냥 자기들도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농장이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세조 12년에 직전법이 실시됐다는 거예요. 자, 이 직전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현직 관료만 관리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수신제와 후약을 폐지하고 현직 관료들에게 이제 그 지급하는데, 그 정치적 계기가 됐던 것이 뭘까요? 정치적 계기가 됐던 것이. 이거는 이제 그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집을 주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퇴직하고 물러나는 사람들 뭐죠? 안 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조의 어떤 개유정난이라든지 당조 폐위 사건 이런 걸 거쳐가지고 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는 간수관급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간수관급제는 엄밀히 말하면 토지제도는 아니에요. 토지제도는 아니고 어떤 걸까요? 그러면 조세징수제도죠. 예. 조세징수제도. 그래서 직전법 안에서 조세징수제도를 바뀌었다. 그래서 간에서 수조권을 받은 다음에 간에서 지급했다. 그런 제도야.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사전이라는 의미가 이제 점점 퇴색했다는 거죠. 실제 국가가 뭐냐면 대신 걷어가고 줬다는 건 일종 녹봉화됐다는 거야. 녹봉화. 그리고 나서 이제 명종 때 가면 이런 집정권조차도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사문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사문화. 그래서 국가가 지급할 토지가 없다 보니까 사문화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실질로 국가 그 관리는 뭐만 받았죠? 녹봉만 받죠. 녹봉만. 자, 이런 과정에서 또 한 차례 뭐죠? 농장이 또 확대돼요. 그 우리가 농장이 이제 확대되는 것은 그 제도 변화 보면 일단 가정법에서 직접법으로 바뀌면서 농장이 확대되죠. 네. 나중에 퇴직할 때 먹고 살 게 없거든. 그러니까 현직 때 어떻게 하든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사들여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명종 때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법, 가정법 체계 크게 넓게 봐서는 붕괴되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소유권이 확산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는 직접법이 완전히 붕괴되고 나서는 이제 유일하게 소유권을 당부한 토지제도 남았고 그 수조권 바탕한 토지제는 그 일부 국유지만 한정되고 남아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보면 이제 조와 뭐 세라는 개념을 아까 전에 설명을 했고, 그다음 조언제도 각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양인들은 뭐 지금까지 그렇지만 뭐 그렇게 잘 쓴 건 아니겠죠?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뭘 또 보냐면 특강 있는 부분을 보죠. 특강. 자, 특강에 보면 고려 말기 때문에 조선 초기 때 개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이성계 일파가 정권을 장악했고 그 과정에는 가정법이 이제 세워졌으며 그 다음 가정법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게 현실됐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좀 그 통로에 있는 것보다 약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40페이지 펴보세요. 자, 140페이지 두 번째 달라고 해볼게요. 고려 말기 때 이제 상인데. 자,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제 보수, 그 개국의 장애가 되는 보수 무장세력들, 채영 같은 사람들을 제거한 이성계일파는 조민수나 이색 등 온건 개혁주의자에 의해 추대된 찬왕마도 폐위됐다. 자, 예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위화도 회군 이후에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가 곧바로 나눠진 게 아니라 뒤에 나눠진 거야. 이거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이색 같은 사람이나 그 뒤에 정도정 드는 사람들은, 정몽준 그런 사람들은 온건개혁파에 속하죠. 그래서 이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면 창왕 때까지만 해도 그런 데도 됐어. 왜냐면 창왕을 옹립했던 사람이 이색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창왕을 폐위시키죠. 폐위시킬 때 내었던 명분이 뭐야? 패가입진이잖아요. 그래서 가짜왕을 펴고 진짜왕을 내세운다. 그때 이 가짜왕의 근거가 뭐예요? 이 우왕과 창왕은 누구야? 신돈의 자손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왕씨 집안이 아니니까 얘를 폐위시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폐위시켰는데 그때부터는 이색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기한을 하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일본은 또 온건 개혁파는 또 남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정몽주 같은 사람도 이제 거기까지 동의했어. 폐가입진까지. 근데 공양왕 때 또 무슨 사건이 나냐면 윤희 이초 사건이 나요. 윤희 이초 사건. 이 윤희 이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명이죠. 이 사람이 이제 윤희 이초라는 사람이 그 명나라 예부에 일종 뽑아낸 거죠. 어떤 것을 뽑아냈냐면 공양왕하고 그 다음에 이성계가 손을 잡고 내부의 친명파를 제거하고 그 뭐냐면 명나라를 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것을 그 조선의 사신들이 가서, 아니 고려 사신들이 가가지고
사설 같은 사람들이 듣고 온 거야. 어디서? 예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알려졌는데 거기에 이제 윤희 2초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 명부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갖고 숙청 작업을 한 거죠. 이성계 일패가. 근데 문제는 이게 명나라 그 정부에는 공식 사설은 안 나와 있어. 어디만 나와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 고조서에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들었다는 거지. 들었다는 거야. 누구부터 카드란식이야. 들었다는 거지. 실제로 명나라 정부 확인한 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오늘날만 공안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작된 사건인데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갖고 자기 반대파를 또 제거해 나가니까 이게 정몽주가 이제 여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정몽주 중심으로 나머지 있었던 온건개혁파들이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급진개혁파, 온건개혁파가 갈려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도전하고 정몽주도 사이가 틀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정몽주와 정도전은 친구 사이예요. 성균관에 같이 공부도 하고 젊었을 때 같이 이제 친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전이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이성을 만났냐면 정몽주를 통해서 만났거든요. 좀 아이러니 하는데 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중에 이방원이 정몽주 쳐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려져 나갔는데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 세돈제 급진개혁파들은 그 당시 이제 민심의 지지를 얻고 그 다음에 종전의 어떤 토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그 온건개혁파들과 급진개혁파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온건개혁파들은 예전에 전시가 체제 그대로 둔 채로 보죠. 그냥 그 안에서 운영만 좀 잘못된 걸 개선하자. 수도권만 약간 개선하자. 수도권 개선 차원에서만 얘기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정도전이나 조준이나 이런 사람들은 급진개혁파들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거야. 새로운 제도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주례라는 책 있죠. 주례에 뭐가 나있냐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서 토지 제도를 번역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때 공개념인데 이걸 모든 토지들 다 국가가 몰수를 해. 그리고 공조를 만든 다음에 인구 비율에 따라서 개구수죠. 개구수는 뭐냐면 구자가 뭐예요? 이 구자죠. 사람의 머리수대로 땅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농민들 공민화, 자장 농민화하자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요거는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모두 개혁하자는 거야. 소유권 자체도 개혁하자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의 토지 개혁을 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계파가 무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달려들면 자기도 배겨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타협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뭐만 개혁했냐면 수조권만 개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농장 형태에서도 소유권 형태의 농장 건드리지 못했어요. 뭐만 건든 거죠? 수조권 형태의 농장들만 건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조권을 다시 재분배를 해가지고 합리적 분배한 것이 가정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혁과정 관련된 부분도 예전에 객관식 때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이거를. 문제가 좀 약간 이상이 있는데 그때 그건 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가정법은 크게 일단 대상이 누구냐?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현직에 있는 사람이죠. 현직까지 퇴직관료는. 그러니까 국가가 일을 했으니까 그 반대복권 받는 거야. 일종의 이제 그건데 그래서 보통 풍계에 따라서 이렇게 간품에 따라서 이제 18개로 가로 나눈 다음에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전을 지급받는 거죠. 가전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들은 어디에 거주했겠어요? 서울 주변에 거주했겠죠. 물론 이제 집안을 파는 외관도 있겠지만 집의 본집은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성계 추종세력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예.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 한량간들. 예. 이 지방 한량간들은 아까 한량 풍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하죠. 경고직, 첨설직, 동정직 같은 한량 풍광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여기 보면 본존을 몰수하고 대신 5개월과 10개월 군역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고조사에는, 고조사 식화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개월과 10개월의 군전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던 것들이, 그 내용이 그대로 고조사 식화제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본전을 몰수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요걸 이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본전이 있어, 본전. 자, 고조 후기 때, 여기 때 본전이 있는데, 자, 본전은 바탕으로 해서 군전을 지급했어, 고조 후기 때. 되게 이 군전은 그 자기 토지의 수조권 설정이었기 때문에 실제 뭘 준다고 했죠? 면세지를 준 거예요, 면세지. 면세권을, 그쪽 면세권을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요거는 본전은 이제 소유권인데, 요게 주의할 건 고조기 때는 이 소유권적 토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소유권적 토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자신의 수조권적 토지도 있어요. 수조권 토지 뭘까요? 사전에 가산화돼가지고 농장 확대되는 부분 있죠. 자기 소유권 갖고 있지 않지만 사전에 가산을 통해서 농장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강제로 뺏어가지고 자기 토지화 시킨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다 합쳐가지고 본전이야. 그 본전에다가 군전을 지급했는데 군전을 100%로 지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게요? 그냥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야. 대신에 너네들이 이제 그 외부라든지 홍보적인 쪽 올 때 군역을 동원해달라. 물론 자기가 직접 가서 싸우진 않겠죠. 한력fun한테 왜? 자기 그 따르는 노비들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동원시키고 분량 대주고 그 다음에 무기 대주고 그러면 그들에게 fun간직을 주고 대신에 군전을 지급해서 자기 토지 면제를 받는 거죠. 네, 면세지는. 자, 근데 가전법에서는 바뀌었어. 가전법에서는. 자, 가전법은 이 군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가전법 한 번 있어. 그것도. 근데 이 군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 자, 본전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뒀냐면 종전 소유권 토지, 수조권 토지, 강제로 자기 토지하는 토지 중에 토지 개혁을 통해서 어느 거 없앨까요? 일단 수조권 토지는 없애죠. 다시 이제 나눠주고 원래 주인의 저기 직급에 따라서 강제로 뺏은 토지는 뭐냐면 원래 있는 사람들 나눠줘요. 네. 그래서 본전, 종전한 본전을 뺏고 뭐만 인정하는 거죠? 소유권 토지의 본전만 인정해요.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뭘 지급하냐? 그것도 100% 그 면세지를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토지의 그 소유량에 따라서 100개월, 5개월에서 10개월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요 정도면 요 안에서 일부만 5개월과 10개월 본전의 다소에 따라서 본전이 좀 많으면 10개월 정도 그 다음 본전이 적으면 5개월 그 정도 해갖고 면세지를 설정해 준 거야. 그리고 그 면세지 안에서도 그 15분의 1은 또 원칙상 또 누구한테 내야 돼요? 국가한테 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또 제외되기 쉽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래서 고려시까지는 뭐야? 본전을 바탕으로 군전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때 본전은 소유권적 토지권. 그다음 한국 특강에 나오는 본전을 멸수한다는 뜻은 뭐죠? 소유권 토지 외에도 수요권 토지, 그 다음 강제로 뺏은 토지야. 그리고 이죠. 그래서 뭐만 인정해? 본전을 바탕으로 소유권 토지만 인정하고 그의 군전을 면세지 설정해 준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그러면 요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뭐냐면 국가 적어도 뭐는 인정해 준다는 거야.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소유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 한량 풍량간들을 군수, 중수 지주층화 시키는 거예요. 대지주가 아니라 중수 지주층화 시켜가지고 군역만 좀 수행할 정도의 경제력만 유지시켜주겠다는 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특강에 나와 있는 그 소유권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 지주로 평등화시켜 군역의 의무 수행 같은 거는 이 군전의 의미가 아니라 뭐죠? 요 본전을 지급함으로써 군전을 설정하는 본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하는 거는 군전이 아니라 이 본전만, 소유권만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했는데 이것도 조선 초기 때 내용이야. 조선 초기 때. 그것도 조선 초기 때 내용이고 나중에 이 군전제도는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태종 때 아예 없어져. 왜냐면 양인기병자 정시 이제 원칙적으로 내세우니까
양인계병제에서는 당연히 모든 사람은 뭐예요? 법제상 양인은 근육에 응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뭔가 분전을 지급해갖고 한다는 뭐냐 차별대상이에요. 모든 사람 다 가야 되니까 마땅히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분전은 사문화돼서 없어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의문이 있죠. 그럼 이 토지들 그 분전의 지급 범위들은 어디까지 되냐? 모든 토지 다 지방 한량가니까 하상도 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경기 사전의 원칙이 뭐냐면 무너지죠. 이것도 명목상 면세지지만 실제 수조권을 지급한 거잖아. 명목상. 근데 여기 단서를 뒀어. 조치기에서 딱 났어. 다만 분전은 경기 사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거기는 적용이 안 돼요. 분전만은. 네. 그래서 경기 사전의 원칙은 어디에만 적용이 된다? 이거는 가전에만 적용되는 원칙이야. 가전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런 개혁 과정에서 제일 손해받은 대체가 어떤 외방 한량가들이야. 왜냐면 외방 한량가 입장할 때는 뭐냐면 자기 땅 많이 뺏겼죠. 수요권 뺏겼고 강제적 가정은 뺏겼고 면세지획득도 적게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상소도 막 올려요. 이성계한테. 너무 억울하다. 근데 이성계 무시해 보이죠? 예. 자, 하여튼 제일 손해봤던 계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국가기관 또는 뭐냐면 영리나 군인, 간장이든 가전을 받지 않는 남은 직역인들에게 또 뭐예요? 일을 했으니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토지를 줬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전은 지급대상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관리대에게 주는 가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 한량대에게 줬던 분전. 세 번째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가전 외에 관리 외에 받는 직역인애들 줬던 토지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럼 주의할 것은 농민들은 가전법의 지급 대상일까요? 농민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야. 다만 가전법을 공부할 때 그 관련된 부수적인 어떤 조치들 안에서 농민들에게 좀 유리한 조항들이 몇 개 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가전법은 원칙적으로는 농민은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전법에서 병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조는 30도를 통일했다. 그래서 공전해주는 국가가 사전해주는 개인이 받는다. 이런 원칙도 있고 했는데 요거는 공법 과정에서 이제 좀 바뀌게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병작은 원칙적 금지됐다는데 그렇지만 원칙적 금지했지만 예의 조항이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유교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가 고독이라는 말 많이 봤죠. 허애비, 가부, 그 다음에 고아 그런 사람들만 병장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병작반 수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병작반 수제가 농민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금지시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교과서라든지 통론이나 이런 데 지도서에는 마치 병작반 수제가 불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병작반 수제는 농민들이 분리해서 금지한 것보다는 국가나 그 다음에 일반 양반들 입장에서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야. 병작반 수제가 되려면 농업 생산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종자도 있어야 되고 농기구도 있어야 되고 종호도 있어야 되고 농호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생산력을 갖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땅을 줘봤자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도망가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업 생산이 올라갈 수 있는 조선 중기 이후에 가서나 가능했던 제도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조법이라는 병작반 수제가 확대된 게 몇 세기? 16세기 후반이죠.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읽냐면, 앞에 보면, 140페이지죠? 140페이지 가전법으로, 부터 해서,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41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 누가? 네, 책이 없어요? 뒤에. 네. 전체 개혁은, 가정법으로, 가정법으로.
가정법으로 일단락된 전제개혁의 중요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성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시위하는 간원에게는 현직자와 한량간을 막론하고 품계에 따라 과전을 지급했다. 여기서 경성 거주자에 국한해서 한량간에게 과전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이성계 추종 세력을 우대한 조처로 볼 수 있다. 둘째, 거경 시위를 하지 않는 지방의 한량간은 본전을 몰수한 대신 5결을 혹은 10결의 군전을 지급하고 군역을 지도록 했다. 이는 이성계를 추정하지 않는 한량간들을 중소지주로 평준화시킨 것을 의미하며 그들 중에는 옛날에 대주주였던 자들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제개혁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바로 외광의 한량간들이다. 셋째, 사원, 외관, 공해, 향리, 진리, 영리, 군인, 관장인, 관공인 등에게도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모든 공역자들에게도 일단 토지가 분급되었다. 수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공사천인, 사장, 상인, 내전맹인이요. 네, 내전맹인, 그 다음에 무당, 그 다음에 창기, 그 다음에 승리 등이다. 넷째로 병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조는 결당 최고의 30두로 통일되었으며 공전의 조는 국가가 사전의 조는 개인이 받도록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뭐냐면 테마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가정법은 이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식적인 건 좀 외워두시고, 고갈단 국가재정 확보, 그 다음에 토지 재분별 등의 신진관료세요 보장, 그 다음에 이제 피폐된 농민세금 항상, 국방에 필요한 국력 확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용 아까쯤에 쭉 설명했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부로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가전을 지급하고, 간원들에게. 그래서 이제 있고, 두 번째는 군전을 지급하죠. 예, 본전에 따라서 군전을 지급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이제 한량간들에게 토지 소유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이성계를 추종하지 않는 한량간의 중소지중을 평준화시켜서 군역을 부과시키려고 했다. 세 번째로는 사원, 외관, 공예, 향리 같은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또 지급을 했다. 그리고 최고가 30도 통일했고요. 10분의 1을 받았고 15분의 1을 국가에 납부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가전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가 소유의 원칙이지만 여기에 주의할 건 국가 소유의 원칙이라는 거는 실제 국가가 소유했다는 건 아니죠. 왕토 사상이 입각해서 그렇게 한 거고, 수족권 기소교회에 따라 사전과 공존을 구분했는데 공전해주는 국가가, 사전해주는 조는 개인이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작권을 이제 뭐냐면 보였는데 요거는 시효과 관련돼서 좀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가전 내용은 아니고 가전을 지급하는 가정 농민들에 대한 이제 정책들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사전은 경기도만 지급했죠. 그래서 이제 사전의 수조권은 개인이나 속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전에 이렇게 설정된 토지 안에서는 소유권 매매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어.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소유권이 계속 변동이 되면 수조를 받아보는 관리 입장에서 뭐죠? 되게 불편하겠죠? 안정적이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고려 말기 때 나중에 이제 계속 수조권이 세습화되다 보니까 뭐까지 제약을 해고요? 소유권까지 제약을 하죠. 소유권까지 침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매 방지를 통해서 경기도 내의 사전은 함부 팔이 못하도록 이렇게 정해놨다. 그런데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요. 우리나라는 원칙이 뭐죠? 조금씩 지나가면 예가 되는 거고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흐지부지 돼요. 사문화돼버려. 네. 근데 이제 하여튼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리고 가정법은 이제 사정만 경기도에 한정돼 있고, 요 세습이 금지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습은 또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거기에 보면 이 가정법이 농민에게 유리한 점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그 지도서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엄밀히 말하면 좀 맞지가 않긴 해요. 왜냐면 가정법 자체는 그 농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정에서 여러 가지 뭐냐면 조치들이 내렸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고려 말 때 농민들이 이성계나 그 다음에 왜구나 홍건조를 막는데 여러 가지 공헌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서 여러 가지 국가가 이런 조치를 취했다 그런 내용인데, 자, 거기에 10분의 1 공조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 병자반수 금지. 병자반수 금지 부분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있으니까, 그 다음에 국가지역의 토지 매매 금지인데 그것도 아까처럼 어디만 한정되는 거죠? 경기지역, 경기 사전의 원칙, 경기도 지역에 사전만 적용된 거도,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어요. 수요권을 원활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 또 국민의 소유권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자, 한 개를 보면요, 그 경제 규제는 그냥 분등분배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권을 건드는 게 아니라 수요권만 건드렸다는 거, 재분급에 불과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가전은 세습이 금지됐지만 뭐와 뭐의 명목으로 세습이 계속 가능했죠? 수신전과 훈영전이나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공신관리의 증가로 이런 사전의 부족 형성이 되었고, 그래갖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이 경기 사전 원칙이 한동안 붕괴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남도 지역까지 설정됐지만 그것보다 다시 또 경기 사전 원칙이 설정이 다시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직전법을 실시했죠. 그래서 현직 관료에게만 주는 방법을 이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건문세족 때 강조하고 있는 사전을 협파하고, 이때 사전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수조권적 토지죠. 예. 그래서 국가 지배의 공정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통제 관리한 이런 공정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성계를 지지하는 신진 관료층의 경제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보면 되게 가정법을 누구한테 지급했고 어떤 의미인가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가정법은 여기 안 나왔지만 가정법을 지급하기 전에 처음엔 어떻게 하려고 했죠? 개구수전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뭐냐면 직전법 보죠. 직전법. 자, 직전법은 그 직전법 간수관급제는 그 수능이나 학습 능력에 자주 언급됐는데, 그 뭐냐면 인구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 수준만 이제 파악해 두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직전법은 언제 실시했죠? 세조 때 실시했죠. 그 현직자에게만 지급을 하는 그 제도가 그 뭐냐면 직전법이다. 그래서 이제 배경을 이제 목적을 이제 나눠서 보는데, 자, 배경을 보면 수신자와 훈양주 명목으로 토지의 수조권이 세습되지 않자, 세습되자 경기도가 지급한 가전이 부족했다. 그래서 수신전이라는 것은 그 관리가 죽은 뒤에 재혼하지 않은 부인에게 지급했던 그 수조지를 말하고요. 훈양전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거기 이제 관리 부부가 다 죽고 그 자식이 어릴 경우에 이들 훈양하고자 하기 위해서 줬던 토지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어디 연결한 토지냐면 구군전과 연결된 토지예요. 구군전과. 자,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 가정법 자체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가정법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단 대가로 주는 직급의 대가로 주는 간대국부를 주는 걸로 보죠. 자기가 직무를 수행하면 그거에 반대국부를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수신적 훈양전 자체는 일종의 경제적 그 양반이나 경제지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자체를 뭐냐면 일종의 사회신분적인 제도, 사회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 그렇게 주로 그 다수학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견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가전을 둘러싸고 양반 관료들이 다툼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 이제 지주전호제가 확산되고 소유권이 확산되면서 그 당시 전주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정객은 이제
그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툼이 있어서 결국엔 국가 누구 손을 들어줬냐면 정객의 손을 들었죠.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을 보면, 직접의 목적을 보면, 자, 양반 지배 세력과 토지 점유 상태를 단절하고, 이때 토지 점유라는 건 뭐죠?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죠. 두 번째는 양반의 경제 역할과 국가재정 확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주의 집권 과정에 도와줬던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냐면 좀 경제를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였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보면, 자, 직전법이 실시되면서 또는 나중에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대농장이 확산돼요. 이때 대농장은 작계제,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 사유 개념을 바탕으로 작계제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전주 적객제 대신에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고, 그리고 농장이 확대되면서 농민이 몰락해서 유민이 발생이죠. 그 시기적으로 몇 세기일까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거쳐서요. 요때 집권했던 정치 세력은 어떤 세력들이죠? hun국파들이죠. 그래서 요때 이제 16세기 들어가면 이제 국가가 건국대전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방에 유민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림들 그 대응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한다고 얘기했죠. 뭐 한학부부운동이라든지 도를 개발한다든지 유황소를 설립한다든지 등등 해갖고 나름대로 함청사에서 자신의 연회를 확대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거기 위에 잠깐 보세요. 토지제도 변천과의 토지개수의 증가를 이제 보는데, 자, 보통 정근대 시대 때의 토지제도라는 것은 지주전호제와 정주정객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지주전호제라는 건 지주는 누굴 의미하냐면 토지 소유권자를 얘기해요. 전호는 그 밑에 있는 임차인을 얘기한 거죠. 임대인을 얘기한 거죠. 예. 그래갖고, 임차인을 빌렸으니까 차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지주전호제에서 이제 지주와 전호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잖아요. 경제적 관계고, 지주는 전호에게 뭘 주죠? 아니, 전호는 지주한테 뭘 주죠? 땅을 빌린 대가. 그래서 그 땅을 빌린 대가를 주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대라고 해요. 지대. 자, 그 다음에 전주전국 관계는 전주는 이제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국가기관이 될 수 있고, 그 국가기관이 되면 공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되면 사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객은 거기에 이제 그 수조권을 갖다 바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전주전국제는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정객은 되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전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주죠, 지주. 지주. 그래서 이제 그 지주인데, 되게 지주들이 자기가 땅을 가진 대가로 뭘 갖다 바치는 국가에? 세금을 내요, 세금. 지금도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 분기당 1년에 2번씩, 뭐예요? 토지세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양반관료들이 물론 자기 땅도 갖고 있었지만 굳이 땅을 안 갖고 있어도 수조권을 통해서 막단 이득을 챙겼어요. 근데 이제 직접법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폐지되는 과정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어떤 권력을 이용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먼저 토지를 매입을 해. 그래서 소유권을 바탕한 토지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전주전국제를 바탕으로 한 그 토지제도가 올라가 하고 지주전호제를 바탕으로 한 토지제도가 이제 대세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수간급제를 좀 보자. 간수간급제는 언제 실시됐죠? 성종 때 실시됐죠. 그래서 직전법 체제에서 실시했는데, 이 간수간급제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농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그 누구한테 주는 거죠? 관리에게 주는 거야. 사전의 경우에 한정되는 건데, 예전에 관리가 직접 걷어가지고 농민한테 이게 갖다, 농민이 걷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뭘까요? 일단은 농민들이 관리들이 오면 일단 대접해줘야 되겠죠.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작물들, 뭐 곡식들도 같이 이제 서비스로 줘야 되고, 그래서 그 관리들에게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뭐도 경제 외적인 관계도 성립될 수 있죠.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국가가 관리가 직접 걷지 못하고 하고 농민들에게 직접 걷어요. 직접 걷어서 10분의 1을 걷고 거기에서 국가의 세금이 15분의 1을 떼가지고 관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실제적으로 관리는 이제 뭐만 하는 거죠? 녹봉과 비슷하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수조권 녹봉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납조자의 경제적 성장,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경제적 성장과
그 다음에 중앙집권 강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실질적으로 전주정각제를 단절시켜서 경제력, 외적 관계를 단절시켜서 경제력 관계로 이행시키는 이 수도권을 녹봉과 성격이 비슷한 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 직전법의 이제 그 폐지 결과를 볼게요. 자, 수도권 이과가 토지 지배 체제가 이제 해체된 동시에 이제 사적 소유권을 바탕한 토지 지배 관계만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원래 이제 전주 정객제는 일부 국가 토지에만 남아있지만 거의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관례 보수는 실제 녹봉만 이제 남게 되고, 농장이 확대되고. 그러니까 이 농장 확대는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직전법이 실시할 때나, 직전 폐지할 때나 농장이 확대했다. 이때 농장이라는 거는 소유권을 바탕한 농장이었고, 이때 농장의 주요 형태가 뭐라고 했죠? 작계제라고 했죠. 작계제. 그래서 16세기 중반까지 피크를 이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소유권이 집중되고, 그리고 국가가 농민에 대한 직접 지배권이 강화됐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때 당시에는 국가가 농민에 대한 직접 지배 강화보다는, 요소보다는 오히려 그 홍보파들이나 또 산인파들이, 그 홍보파들 농장을 통해서, 산인파들은 항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농민을 장악하는 그런 과정도 강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두 개의 양면이 같이 있다고 보면 돼요. 한쪽에서는 이런 토지를 통해서 간수관급제를 실시하거나 직접권 실시 폐지를 통해서 국가가 농민을 지배하는 형사들이 강하신 반면에, 또 한 측에서는 농장 확대나 한약보급이나 이걸 통해서 농민들이 오히려 지배층 밑으로, 그러니까 지배세 밑으로 들어가는 예민한 경우도 같이 일어났다. 이 두 가지 경향이 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되게 어떤 시기였죠? 15세기 말에서 16세기. 그러니까 전환기죠. 조선에서 조선후기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에서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간수관급제 직전법 부분은 시험에서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그 의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럼 관련된 그 평가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91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자, 간화법 실시의 목적을 세 가지 서술해보고 기획의 전제개혁 안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목적은 아까 얘기했죠. 고갈된 국가재정 확보하고 토지 재분배를 통해 신진가족 세력들 보장, 생활을 보장해주고, 필요한 농민생 향상, 국방에 필요한 국량립 그 마련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가정법 제가 농민들에게 어떤 것들이 유의했는가, 그런 내용을 쓰면 되는데, 뭐 10분의 1 공조율, 경작권 확보, 국가토지 어떤, 잠깐만요. 보기가 많아요. 자, 국가토지 매매 금지. 여기 국가지급토지 매매는 경기 사전만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적반수제 금지, 수요일 건강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가 14번 문제. 자, 14번은 이제 가정법 실시 목적. 아까 이제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가정법 체제와 전시가 체제의 차이점을 이제 있는데, 이건 가정법과 전시가 체제의 어떤 차이를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보면 이제 그 시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변적반 수재가 금지됐다는 거, 이거 좀 약간 좀,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뭐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변적반 수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죠. 특히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전시가는 모든 지역에 설정돼 있죠. 근데 여기는 경기 지역만 설정돼 있죠.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제 몇 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유, 여기 보면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원칙 잘 지키지 않았냐. 자, 수신제한과 훈양제로
실질적으로는 세습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몇 번을 보시냐면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는 간수 강급제와 관련된 건데, 자, 이 제도가 이제 실시한 배경이 뭐냐? 배경은 가전이 경기도 내에, 이게 잠깐만요. 직접법 실시 배경이네. 제가 잘 잡았는데, 자, 직접법 실시 배경은 가전이 경기도 내에 토지 하나여 지급됐기 때문에 관리수의 증가, 가전의 세습,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인 정계가, 그 다음, 수조권의 전주, 이런 것들의 갈등,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표현을 막기 위해서 조선조가 취한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정계기계 전조 및 벽집 규정 이상으로 진수한 가혹한 스타를 막기 위해서 이제 행했던 이제 제도가 뭐냐,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는 수조율과 벽지의 징수형을 부정하고, 그다음 답헌 손실을 금지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건 공포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요 부분은 공포할 때. 그다음 간수가급제 실시 의미. 자, 관리가 직접적인 수조 권한이 폐지되어 국가에게 토지 및 농민의 직접 지배하는 방향을 막았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지도 보시고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법 보죠, 공법. 공법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 세금.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보통 이게, 조선이란 나라는 고조 마찬가지로 세금을, 조세를 조용조 거죠. 조용조. 조는 뭐예요? 지세를 얘기해, 지세. 용은 이제 노동력을 동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요역도 있고, 신역이라고 해갖고, 신분별로 요역, 동원되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군역이 있고, 직역이 있고, 천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쪽은 공납물, 이런 것들 있죠. 특산물을 이제, 징수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 조세제도는 조회에 해당해요. 조회. 자, 전세의 이제 조세제도를 이제 좀 볼게요. 아이고.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한 통 일단 읽고 보죠. 조세제도와 관련된 한 통보다는 지도서가 있겠는데, 지도서가 내용이 좀 막 복잡해가지고 한 통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몇 페이지냐면 283페이지. 자,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세 번째 단락. 자, 양인 농민도 국가에 대해서 전조, 곡물, 부역의 의무를 부담했는데, 전조는 가정법 안에서 수확의 10분의 1을 세율로 규정했고, 그렇지만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토지의 비척이나 비옥도나 농민의 풍문에 따라서 소출의 차이가 심해서 불안해지지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공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전분육등법과 연봉구등법.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재작년 문제에 요 전분육등법과 연봉구등법 내용 쓰라는 거 실무에 나왔죠. 그래서 토지의 비척, 비옥도에 따라 전분을 6등급으로 나누고, 그리고 양층척을 달리하여 자를 달리해가지고 1등적의 층을 주척, 4척, 7척, 6톤, 7리까지 6등급. 6인데 요거 길이까지 외울 필요 없죠? 자를 6개를 해가지고 뭐죠? 각기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달리 측정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죠? 자, 여기 자를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둔 것을 뭐라고요? 이것을 이제 양척 독일법이나 수동이측법이라고 하죠. 수동이측법. 이거 자를 하나만 둬가지고 체감하는 법은 뭐죠? 양척 독일법이요. 근데 일어나 전화는 또 계산은 똑같은 건데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까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테마 8번 몇 번 나냐면 테마 8번에 18번 116페이지 펴보세요. 16페이지. 그러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보면 공법이 있는데, 공법은 이제 세종 때 실시한 제도죠. 여러분 알다시피 세종 때 이제 실시한 제도인데, 그 공법 이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답헌 손시법이 있었어요. 답헌 손시법.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 때는 답헌 손시법이 세종 제도인데, 조세 제도인데, 자, 그러면 공법하고 답헌 손시법은 뭐가 다르냐, 보면, 자, 여기 보면 답헌 손시라는 것은 언제부터 실시되냐면 이거는 가정법을 실시할 때 실시한 토지제도예요. 그러니까 조세제도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답헌 손시법은 그 이제 살펴보면 뭐냐면 일단은 그 토지 전세를 이제 뭐 부과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비옥도야. 그 땅이 원래 그 토지 질이 있죠. 그 비옥도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한 해 풍량이 있어요. 그걸 이제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첫 번째 보는 비옥도를 이제 보는 건데 비옥도는 그 당시 전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인간에게도 인품이 있죠. 그래서 그 인품이 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토지에도 토지의 등급이 있어. 그 전품이라고 해요. 비옥도가 하는데 대결부제를 기준으로 해갖고 토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 때는 고종국에서 조선 초기 때는 결부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비옥도를 기준으로 몇 품에서 몇 품 나누면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3품을 나눴거든요. 그게. 근데 문제는 이 비옥도를 가지고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야. 주관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실제 비옥도는 상품, 중품, 하품이지만 실제 하품이야. 거의. 하품을 이렇게 해놓고 그 실제적으로는 조세는 뭘 걷냐면 비옥도가 아니라 그 한 해 풍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해 풍년이 실제로는 조선 초기 때 뭐죠? 조세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답헌 손시라고 해요. 답헌 손시. 예.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 말이 좀 많았어. 어떻게 써야 되는 이거. 예. 아유. 이게 정확하게 답헌 손시법이야. 이것도 법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답헌만 쓰고 손실 안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답헌 손실 썼는데 법은 안 썼어. 네. 다 맞게 해줬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합격자분이 답헌만 답헌법 이렇게 썼는데 손실 안 쓰고 근데 맞았다고 하더라고. 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 그렇게 썼대. 자, 그러면 답헌 손시법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일단 답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이제 그 어떤 특정 시간에 이제 특정 시간에 나가서 직접 보는 거야. 보고 그 한 해 풍년을 보고 세금을 떼기는 거죠. 이게 이제 답헌 손시인데 그러면 답헌 손시 두 가지가 있어요. 답헌 손시 뭐가 있냐면 그 전주가 누구에 따라서 이제 있죠. 하나가 이제 간이면 그러니까 간답헌이라고 하죠. 또는 또 하나가 뭐냐면 전주답헌이 있어요. 자, 요거는 주로 시험권이 어디에 있는 것을 할까요? 공전. 여기는 어딜까요? 사전 이렇게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답헌이 있어요. 그래서 간답헌하고 그 다음에 전주답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간답헌은 좀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 이 전주답헌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전주답헌이. 예. 이거 왜 문제가 많았냐면 그 전주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길 보고 이제 한 해 풍년을 보고 뭐냐면 감해주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해.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전주도 가면 정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쭉 달려가지고 그 전주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냐면 그 전주들에게 수술 주거나 뗄나무나 문화 제목 그다음 기타 작물 여러 가지 뭐냐면 오늘날만 뇌물 같은 걸 갖다 바쳐. 그러니까 경제적 관계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 관계도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이게 폐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태종 17년에 요걸 모두 전주답헌을 폐지시켜 원칙적으로. 근데 요거 하다가 다시 뭐냐면
신하들이 다시 해달라고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다시 1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해요. 그러다 언제 완전히 없어지냐면 세종 때 들어와서 세종 원년 때 들어와갖고 그때 이제 전주다폰이 제도적으로 없어져요. 제도적으로, 응시적으로.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전주다폰을 태종 때나 세종 때 폐지했다고 해도 이게 실제 폐지됐을까? 계속 남았어. 이게 가능적 계속 남았어요. 이건 제도적으로 폐지하고 정착했다는 그 내용이지 실제적으로는 이게 계속 남았다. 하여튼 그러면 제도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이제 세종 이후의 다폰은 뭐죠? 간다폰이죠. 예. 그래서 이 간다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간다폰은 이제 뭐냐면 국가가 직접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자, 일단 간다폰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위에서 이제 누굴 파견하냐면 경차관을 파견해요. 경차관. 자, 이 경차관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경차관. 중앙에서 왕의 명을 받고 파견의 관리를 총칭해서 이 경차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차관이 이제 들어오면 이 경차관이 내려오면 이제 수령들이 그 경차관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령들은 경차관에게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겠죠. 얘네들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고을에 떨어져 있는 조처를 좀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온갖 비용을 대접을 해줘. 그러니까 많이 많겠죠. 여기서 또 부정부패 소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경찰관이 얘네들이 와갖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1차 책임자는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이제 왕의 명령만 전달해 주는 거고 1차 책임자는 일단은 누구냐면 그 지역의 조세의 1차 책임 수령이에요. 그러면 수령이 밭이나 노소를 갖고 직접 이렇게 비옥들을 볼까요? 아니죠. 1차 책임자일 뿐이고 그 밑에 뭐냐면 실무 책임자가 있어. 위관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실무 책임자. 여기가 이제 1차 책임자, 얘는 2차 책임자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근데 위관이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지역의 그 선비들 뽑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의 선비들 뽑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의 지방 유지들이 와서 위관을 맡은 쪽에는 어떻게 되죠? 또 부정부가 많죠. 근데 위관들은 실제로 이 사람 측량 기술 이런 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실무자는 뭘까요? 실무자는 그 밑에 있는 향이나 토, 서리, 이 섭외들이야. 이 사람들이 실제 실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실무자들이고 그 위에 거는 가장급 좀 되고 얘네는 부장급 좀 되고 여기가 국장급 좀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하는 거지. 얘네들이. 그러면 얘네들 입장 올 때는 그 지역의 현지 농민들 이제 하면 어떻게 했어? 일단 뇌물을 잘 갖다 바치는 그 농민들에게나 이런 부자들은 뭐예요? 많이 까주겠죠. 그리고 뇌물을 적게 갚거나 좀 힘이 없는 얘들 어때? 올리잖아. 그래서 이 답권 손실의 취지가 무색해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좀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겠어요. 세종 시기 때. 자, 이게 이제 그 과정에서 했던 것이 공법이에요. 공법. 그래서 공법이 이제 그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서에 보면 그 시행착오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공법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결부제를 실시했잖아요. 결부제. 토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걷는 그 결부제인데 잠깐 토지 잠깐 조선 초기 때 결부제가 경무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토지 절대 명적으로. 그러다 다시 결부제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세종 때 또 공법을 실시한 그래서 결부제에서 경무법을 다시 하자. 근데 경무법을 실시해갖고 그 제도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공법을.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종시 때 뭘 했다고 했죠? 그 여론조사를 냈다고 했죠? 여론조사 했는데 하산도 지역에서는 대환영이야. 왜? 토지의 절대 명적으로 하면 자기가 되게 유리하잖아. 결부제가 아니라. 근데 저쪽 그 한경도나 평안도에 절대 반대야. 왜겠어요? 토지의 절대 명적으로 하면 자기가 세금 더 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실시하려니까 하도 이게 많이 많으니까 다시 논의를 거쳐가지고
경부제를 폐지해서 뭘로 기준한 거죠? 결부제 기준 다시 한 거야. 그래야지 이제 토지 비옥도를 맞춰서 해야지 국가 입장으로 좋고 토지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법을 실시하자마자 뭘 폐지한 거죠? 답헌 손실 폐지된 거야. 이때 간답헌을 아니 폐지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답헌 손실 폐지했는데 이게 실제로 폐지됐냐? 안 됐어요. 왜냐면 이 공법도 우리가 대동법 실시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 했죠? 거의 100년 걸렸다고 했죠. 이 공법도 뭐냐면 모든 지역이 갑자기 다 실시한 건 아니라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뭐냐면 양반들이나 이생사들 뭐냐면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 40년? 40년 가서야 딱 실시됐는데 그 과정에서 공법이 많이 변질돼. 그러니까 원래는 공법은 원칙상 답헌 손실법이 폐지된 거죠. 근데 폐지됐을까요? 계속 남아있어. 뭐 간답헌이나 그 예전에 폐지했던 전주답헌도 계속 남아있어. 결국엔 세조시대 때 들어와서 답헌 손실을 그냥 인정을 해버려. 그래서 거기에 건국대전 수세제 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답헌 손실법은 계속 살아남아갖고 조선 후기까지 계속 가요. 네. 공법은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간행적으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법을 이제 실시하면서 도중에 답헌 손실 같은 주관적인 어떤 것들을 뭐냐면 객관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뭐죠? 여러 가지 그런 그 부패 사다리 있죠? 부패 사다리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뭔가 농민들에게 뭐냐면 좀 부담을 덜 드리는 방법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그런 것들이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간수간급제하고 요 간답헌은 뭐가 차이 있냐? 국가 직접 하는 건데 성종 때 간수간급제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간답헌은 그거야. 그냥 국가가 답헌한다는 거야. 답헌해서 판단해가지고 얼마 걷어다 정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간수간급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관리가 걷는 거 그걸 맡아보면 관리가 걷다가 그러니까 국가가 간답헌에서 1000만 원만 걷어라. 그럼 관리가 걷어요. 근데 간수간급제는 뭐죠? 이 걷는 것조차도 국가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예. 네. 뭐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테마별로 이제 내용 들어갈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18번 보죠. 공법.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가정법 관련된 조세제도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토지는 이제 세 등급을 분류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1개월당 토지세를 수확액 10분의 1 징수하는데 근데 문제는 세 등급의 분류가 그 의미가 없다고 했죠? 다 하품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실제 비옥도에 따라 걷어요. 한 해 풍류에 따라 걷죠. 그래서 답헌 손실법인데 문제의 답헌 손실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객관화, 정량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시해야 되는 게 세종 때 공법이다. 그래서 이 공법은 토지 생산성에 대응하는 풍력과 홍해의 정도를 조세를 반영하고요. 답헌 손실이 나타난 여러 가지 폐단과 농민부담을 감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데 일단은 토지에 조세를 거둘 때 두 가지 기준을 걷는다고 했죠? 하나가 토지 비옥도를 걷는 건데 비옥도를 예전에는 3등급만 나왔어. 정품을. 근데 6등급은 안 와. 그러면 아까 이제 예전에는 이 비옥도라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했죠? 왜 없어요? 객관적인 측량이 안 되잖아. 비옥도가. 근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비옥도를 측량하냐면 추구기 아시죠? 추구기. 세종시대 때 추구기가 된다. 비옥도를 어떻게 측량하면 이거는 말하자면 이거는 그 연분구등법이고, 예, 이거는 뭐냐면 그 세종시기 때 뭐가 있었냐면 간습도가 만들어졌죠. 박연회에서 생각나세요? 그래서 아학을 정비했잖아. 아학을 세종시대 때. 그때 아학을 정비할 때 그 기준음이 필요하거든요. 기준음. 아학이라는 건 이제 그 주나라 음악인데 그 주나라 음악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필요해. 이걸 항종율관이라고 해요. 항종율관인데 항종율관을 새롭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뭐냐면 항종율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척을 만들었어요. 주척은 이게 그 아르나 자체가 주나라 예법이다 보니까 그 항종율관 있죠? 이게 5온계죠? 항종율관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거기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해갖고 5공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그 기준홈의 길이 있죠? 빨대 길이. 요게 뭐냐면 1주척이 되는 거야. 1척이 되는 거죠. 이 주척을 가지고 객관적 기준을 삼아가지고 뭐냐면 측량을 하게, 비옥도를.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측량했냐면 그 농민들이 그 가가지고 자기 손마디로 이렇게 측정을 했어. 손마디로. 근데 이게 손마디라는 게 사실 객관적 기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척을 삼아서 뭐냐면 자를 6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를 6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비옥도를 6개를 나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전부 밑에 있네요. 비옥도를 6개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 뭐냐면 비옥도를 6개 나누고 자도 6개를 만들어요. 7개 1교대 기준의 자들. 그래갖고 길이가 짧은 거는 어디에 될까요? 1등급에. 그리고 길이가 좀 큰 거는 2등급, 그 다음 더 큰 건 3등급. 제일 큰 거는 어디에 되죠? 6등급에. 그래가지고 그 토지의 비옥도를 쟀다. 그래서 달을 달래가지고 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라고 한다? 수리축법이라고 하죠? 수리축법.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중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관리대에 돈 받고 뭐 와가지고는 그 1등급 자인데 1등급인데 뭐 6등급 자로 재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양측 동일보호 바뀌죠. 언제 바뀌어요? 우리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인조 때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거 아니죠? 인조 때는 영정법이 시시된 거고 그거는 호정 때 바뀌죠. 호정 때. 그래갖고 양측 동일법은 이제 뭐냐? 자를 하나 둬요. 1등급 자를 기준으로 해갖고 하나 두고 대신에 이제 등급이 낮을 때마다 15씩 간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전은 1글, 2등전은 85부, 그 다음에 6등전은 25부까지. 그래서 그러면 수동이축법이 되나? 양등 수동이축법이 되나? 양측 동일법이 되나? 크기는 똑같아. 근데 계산은 양측 동일법이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부정부패 소지가 없어. 그래서 호종 때 이 법은 이제 전번 6등법에서 이런 수동이축법으로 되는 그 법은 뭔가 나중에 양측 동일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봉 구등법이 있어요. 연봉 구등법은 이제 뭐냐면 한 해 풍력을 둔 거죠. 이게 답변 손실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상상부터 해서 하하까지 20도에서 4도까지 이렇게 뒀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 해 풍력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이걸? 그 당시 세종시기 때 뭐가 만들어졌죠? 추국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추국을 통해서 객관적 측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해 풍력 파악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면 단위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그 파악해서 예전에 10분의 1을 20분의 1로 이렇게 그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감해주면서 20대 4도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객관성을 이제 파악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도 제대로 안 됐어. 왜 안 되냐면 공법이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다 했죠? 답변 손실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계속 살아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나중에 연봉구등법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인조 때 뭘로 바뀌었냐면 영정법으로 바뀌었어요. 영정법으로. 그래서 영정법으로 바뀌어서 모두 사두도 맞췄죠. 최하두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영정법으로 바뀌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봉구등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리고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예전에 10분의 1을 걸었죠. 10분의 1 걸었잖아요. 근데 이걸 20분의 1로 이렇게 낮춘 거야. 그러면 좋아질 것 같죠? 근데 절대 아니야. 왜냐면 1견의 기준이 바뀌어요. 1견의 기준이 바뀌는데 예전에 1견의 기준은 이제 뭐냐면 200개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0분의 1을 걷는 거고 근데 나중에 1견에서 300개를 더 넣어놔. 그래서 거기에서 20분의 1을 걷는 거야. 실제 더 걷는 거죠. 이렇게. 그 나머지 부분도 또 걷는 게 뭐냐면 일단 1견의 기준도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200견이나 300견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문제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모든 등급이 다 뭐였죠? 상품이었잖아. 근데 등급이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가는 거야. 이런 제대로 측정하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등급이 올라가면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품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1결이 20분의 1을 걷는다는 거는
그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실제 세율은 더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일견의 기준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20분의 1을 더 걷고 그 다음에 전분 육두법 실시해갖고 예전에 하프로 다 평가했는데 이때부터는 그 예전에 하품들이 다 한두 군트 다 올라갔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더 많이 세금을 걷게 되면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법이 이제 끝났고,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좀 쉬었다 풀어보죠, 이거는요. 33분인데, 좀 쉬었다 할게요.